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저녁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태국은 신남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에 따라 한일 통상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수출 규제 조치 관련 협의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대화를 위한 한일 과장급 실무 논의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한국이나 일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데 대해 국방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레일 노사가 임금 1.8%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지난 20일부터 계속됐던 철도노조 파업이 닷새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KTX 등 열차 운행이 부분적으로, 내일 오후쯤에는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범민주 진영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고 친중국파는 의석을 크게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을 보였던 기온이 점차 올라 서울 등 수도권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20cm에 달하는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은 고비를 잘 넘으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거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 아세안 9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을 주재하는데요. 특별정상회의 미디어 센터가 마련된 부산 백스코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부산 백스코입니다. 네, 이 특별 정상회의를 맞아서 열린 경제와 문화 분야 포럼에 문 대통령이 앞서 참석을 했는데 아세안 국가들 앞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부터 강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CEO 서밋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은 고비를 잘 넘으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외교, 통상에서 문화와 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EO 서밋에는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기업인 500여 명이 모였는데요. 한 아세안 국가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방탄소년단, BTS의 기획사 방시혁 대표와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문학의 큰손들이 참석하는 문화혁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오전에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 밖에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계속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태국의 프라유 차노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이 아세안 제2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태국은 우리의 신남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태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국방과 방산, 물관리, 과학기술, 인프라, 인적 교류,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태국이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감사를 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포럼과 개별 국가와의 정상회담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세안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환영 만찬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공식 일정인 만큼 환영 만찬으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막이 오르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에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빼고 아세안 9개 나라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우리 경제계 인사 200여 명도 초대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아세안의 구체적인 경제 협력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들의 만찬 때마다 메뉴가 화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산의 맛, 바다의 맛, 땅의 맛이라는 주제로 음식이 준비되고 평화와 동행, 번영이라는 의미도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만찬은 배우 정우성 씨의 사회로 진행되고 가수 현아 씨와 마술사 이은결 씨 등이 공연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만찬 행사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단식 만류에 나서긴 했는데요. 만남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직접 만나러 가긴 했습니다만 별 성과는 없었나 보네요. 네, 두 사람의 만남 채 5분도 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황교안 대표를 만나러 오늘 오전 청와대 인근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함께 대화하자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대표님 뭐라고 하셨어요?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시간은 좀 어때요?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정도. 네, 두 대표가 단둘이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의 만남에 비춰보면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탓도 있어 보입니다. 황 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SNS를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면서 단식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황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다면서 의료진을 대기시켜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는 이틀 남았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견차가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네, 안 만나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워낙 의견차가 크다 보니 당 대표선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데 원내대표 회동도 사정이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표결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둔 상태로 계속 협상을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의원직 총사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등 각종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어 협상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모두 입장이 제각각이라 부의는 임박했지만 상황은 짙은 안개 속입니다. 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두고도 지금 여야의 입씨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네, 여야 시각차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민주당은 소위 우리의 굴욕 외교가 아니라는 해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이 일방적인 후퇴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바꿔 일본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의 즉각적인 경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종료 연기가 외교 성과라면 손익계산서를 공개하라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악의 상황을 면해 다행스럽다면서도 한국 외교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한미 동맹 균열의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이른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에 대한 왜곡 발표를 사과한 사실이 없다는 일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는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은 사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어느 누구도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이 실제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로 항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수석은 진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 수출 규제 조치 관련 협의를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의 정책 대화를 위한 과장급 실무 논의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직접 협상인 만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던 WTO 분쟁 양자 협의회와 달리 한국이나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장급 만남을 진행한 이후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 지역을 방문해서 이 해안포 시험 사격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는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북한 매체 보도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 지역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지휘부와 중대병실, 교양실, 식당, 창고에 이어 목욕탕과 취사장까지 둘러봤다고 전했습니다. 포 진지와 감시소도 들렀는데 바로 이곳에서 김 위원장이 시험 사격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감시소에서 근무 중인 해안포 중대 두 포에 목표를 정해주고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 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기쁨을 안겼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 군부대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로 시험 사격이 이뤄진 사실을 보도를 통해 드러낸 겁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접경 지역 군부대 방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린 건 지난 2017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방어대 군인들의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한 뒤 각급 부대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 임무 수행에 동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 관련 행보에 나선 건 앞서 낙하산 침투 훈련 시찰과 전투 비행술 대회 참관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네, 이런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에 대해서 정부는 우려와 함께 유감을 나타냈죠? 네, 국방부는 김 위원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북측은 남북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추후 다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도 김 위원장의 행동이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 간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김 위원장의 접경 지역 군부대 방문은 처음은 아니라며 이런 행동은 북한의 내부적인 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20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5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노조원들의 순차적인 복귀도 이뤄지고 있는데 열차 운행 완전 정상화는 내일 오후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역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도 예정이 돼 있어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이 협상이 타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열차 운행 정상화 언제쯤 구체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철도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인력 충원 4천여 명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이후에 노사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3일 지난 토요일부터 교섭이 시작이 됐는데요. 마라톤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아침 6시에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노조가 교섭 타결로 파업을 처리하면서 파업 참여 노조원들의 복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차적 복귀여서 KTX 등 열차 운행 완전 정상화는 내일 오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철도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컸는데요.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 고사 등을 보려고 상경하는 수험생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또 수출입업체 화물 운송도 어려웠는데 예상보다 일찍 파업이 끝나면서 우려했던 물류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부산에서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열리는데요. 이처럼 대규모 국제 행사가 예정된 것도 노조 지도부는 물론 코레일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동안 이 철도 노사의 이견이 굉장히 컸는데 주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합의 내용 짚어볼까요? 네, 철도노조는 그동안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 형태가 바뀌면 인력이 4천여 명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왔는데요. 거기에 임금 인상 4% 인상, 자회사 직원 처우 개선, SR과의 통합도 원했습니다. 그동안 코레일은 인력 충원은 1,800명 수준으로 협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요구는 정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 이렇게 맞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정 합의안을 보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인력 충원 문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인력 충원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국토부가 철도 노사와 일단 인력 충원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가 인력 충원에 대해 입장 변화를 나타내면서 노사가 임금 현안 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노사는 2019년도 임금 1.8% 인상과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을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건의 등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노사정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으로 얻은 게 없다는 부담감 때문에 최대한 인력 충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코레일과 국토부는 반대 입장이어서 여전히 파업에 대한 불신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도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해 결론을 내리겠지만 노조의 요구대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노사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은 멈췄지만 완전한 노사 합의까지는 철도 노사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선원 14명을 태운 통영선적 창진호가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대형 경비함과 헬기 등을 동원해서 사고 해역에서 13명을 구조하고 1명을 아직 수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고재영 기자. 네, 제주입니다. 네, 1명 빨리 구조가 돼야 될 텐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구조된 승선원 가운데 2명이 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서귀포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전복된 창진호 선원 14명 중 13명이 구조됐는데요. 이 가운데 선장 61살 황모 씨와 선원 69살 강모 씨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선원 60살 김모 씨는 의식이 없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59살 김모 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5명 등 8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39살 이모 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등 2명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 중입니다. 아직 구조가 안 된 선원 66살 최모 씨는 해경이 수색 중인데요. 현재 사고 해역에는 경비함정과 민간함정 등 8척, 헬기 9대가 투입됐습니다. 사고 해역은 현재 북서풍이 소속 19m로 강하게 불고 있고 파도도 4m 높이로 높게 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영선적 24톤급 창진호는 오늘 아침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침수한다며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해경에 신고한 뒤 6시 40분까지 인근에 있던 어선과 교신을 했고 7시 20분쯤 사고 해역에서 전복됐습니다. 창진호는 장어잡이배로 지난 1일 통영에서 선원 14명을 태우고 조업을 나갔고 내일 저녁에 통영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내외국인 선원 5명을 태운 소형 김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돼서 해경이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수색을 통해서 러시아 국적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내국인 선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실종된 내국인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군산시 옥도면 문여도 인근 해상으로 작업을 나갔던 양식장 관리선이 입항하지 않았다는 신고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접수가 됐고요. 해경은 오늘 아침 8시쯤 양식장에서 1.4km 정도 떨어진 옥도면 비안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떠 있는 양식장 관리선을 발견했습니다. 홍콩에서 치러진 구의원 선거 결과 범민주 진영이 과반이 훨씬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민심의 쓰나미가 홍콩을 덮쳤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징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1시간 전쯤 연결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 추가로 지금 개표 결과나 소식이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각 오전 9시까지의 개표 결과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범민주 진영이 여전히 과반을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두고 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친중국 진영은 참패를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을 보면 현지 시각 오전 9시,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까지 개표 결과 범민주 진영이 여전히 278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452석 가운데 절반이 226석인데 과반은 물론 6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친중파 진영은 42석에 그쳤고 무소속은 24석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범민주 진영이 홍콩 구의원 선거사상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까지 집계 결과 전체 18개 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17개 구에서 다수 의석을 범민주 진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범민주 진영은 직전 선거인 2015년 선거에서는 무려 100개 이상 선거구에 후보조차 내지를 못했던 상황인데 이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같은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기서 범민주 진영 구의원 당선자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Yeah, I think the Hong Kong people have clearly spoken in a way that this is not only a referendum, but it sends a very strong signal to the government, the authorities in Hong Kong and Beijing, that the Hong Kong people, in particular, the middle class area like the South Horizons, which actually is a backbone of Hong Kong society. 네, 범민주 진영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현지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과반만 차지해도 성공이 아닐까 이런 전망이 애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민심의 쓰나미가 홍콩을 쓸고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큰 승리를 범민주 진영이 거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본 구의원 당선자의 말처럼 이번 선거는 일종의 홍콩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등록 유권자가 41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294만 명, 투표율로는 71.2%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지지를 했고 또 기성세대들도 홍콩의 미래를 위해서 범민주 진영에 많은 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로 홍콩에서 다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잦아들었던 홍콩 시위도 이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도 세력이 현재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입니다. 범민주 진영은 우선 시위대의 5대 요구를 수용하라 이렇게 정부에 촉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구속된 시위 참가자의 전원 석방과 행정장관 직선제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이것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상태여서 또다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의 입장에서는 내년 9월에 입법회 선거가 있는데 부의원들도 여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입법회 의원을 겸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당선된 구의원 가운데 117명이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포함되는데 이번 승리로 범민주 진영이 이것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2년에 열리는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오늘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이번 겨울 들어서 첫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도 제법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진부령 정상입니다.
네, 지금 지환 기자 뒤로 온통 하얘서 보는 제 눈이 좀 시린 정도인데 올겨울 들어서 저렇게 눈이 많이 쌓인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 상상하기도 어렵고 좀 생뚱맞기도 하겠지만 이곳 강원도 하얀 눈세상입니다. 눈도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꽤 굵습니다. 한방눈입니다. 저희가 눈을 좀 뭉쳐봤는데 참 잘 뭉쳐집니다. 이 습설입니다. 습기를 많이 머금은 그런 설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 강원도에서도 가장 겨울이 빨리 오는 곳 설악산 인근에 있는 해발 520m 진부령 정상입니다. 저희가 이거 도로에서 조금 나온 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보시다시피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 10cm는 쌓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좀 보시죠. 나무는 지금 뭐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있는데 같이 눈꽃이 하얗게 폈습니다. 12월도 되기 전인데 주변 설악산은 산꼭대기부터 허리까지 모습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밤부터 지금까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미시령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진부령 등 강원 산간에 5cm 안팎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처음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렸고 제설차가 벌써 등장했습니다. 도로 사정이 아직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월동장구 필수일 것 같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내리불면서 조금 춥습니다. 산 정상은 정말 춥고요. 설악산 정상 부근은 눈이 많이 쌓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산불 조심 기간이라서 내달 15일까지는 대청봉동 주요 국립공원 입산이 통제돼 있는데요. 인근 대관령이나 미시령, 진부령, 한계령 같은 곳은 폭설에 발이 푹푹 빠지니까 두툼하게 입으시고 아이젠 같은 장비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시작된 춥고 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 준비를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진부령 정상에서 YTN 지환입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되면서 한일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만 일본의 돌발 발언으로 또 갈등은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한일 갈등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이후 나온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청와대는 이 발표가 사실 왜곡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일본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꼬리를 물고 갈등 상황이 다시 노출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WTO プロセスの中断の通報を踏まえますと、韓国側が輸出管理の現状の問題点について改善に向けた意欲を示していると。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24일 중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종료 6시간 남기고 조건부 유예 결정,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조건부의 방점이 있느냐, 유예 결정의 방점이 있느냐 좀 해석이 달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퍼펙트 게임이라든가 이런 좀
다소 좀 적절치 않은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와서요. 지금 우리 국내 여론도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일본의 선전전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불가피한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일종의 고식지게, 그러니까 상당히 임시 변통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식의 대응이 아니었냐는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만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강제징용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반한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6월 달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을 때 당시 일본의 방위상이 웃는 낯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경도 국방장관을 악수했다고 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개각에서 경질이 됐거든요.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지금 이제 굴복하는 모양새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정치적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국내적인 정치적 기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서 상당히 한국에 대한 압박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손해는 일본이 보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타격이 있다. 그리고 일본 또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이 불매 운동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상당한 피해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굴복하는 모양새를 비치는 모습. 아니 굴복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타협하는 모습 비치는 모습 자체가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들이 완전히 이겼다고 이렇게 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일본의 국내 상황이 좀 맞물렸기 때문에 더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청와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온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제 정의용 실장 부산 백스코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대일 강경한 발언은 잘 기억나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95년도 11월 달에 일본 에토 다카미 충무처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일 합방으로 일본도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막말을 했어요. 그때 YS가 어떤 말을 했냐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외교적 대응이다라고 논란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어딜 감히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정의용 실장이 얘기한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저는 비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베 총리에 대한 이런 일본의 대응을 보면 참 유화적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질은 이런 거죠. 7월 1일 날 벼랑간 수출 규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거는 부당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8월 22일 날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를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데 양국 정부가 발표를 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리고 또 이 수출 규제 협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진행이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나가서 다음 달 24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이 지금 외교부 장관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한국과 일본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아베 총리가 이 외교를 국내 정치로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굉장히 국내선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조금 자기가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래서 좀 아베 총리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뭐냐면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가 만약에 언론 보도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한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건 정말 그건 유화적이라는 거죠. 물론 언론이라든지 일부에서는 뭐 공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총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외교의 ABC도 모르고 이거는 외교 후진국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강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하고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반응은 없거든요.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비판해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일본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이상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본의 이런 태도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런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그래서 일본 언론에 이런 보도들이 나온 이후에 청와대는 일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얘기를 했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또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다시 일본 언론 보도는 또 사실이 아니다 재반박을 한 이런 상황인데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예,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상당히 일본에게 상당히 공개적 항의를 한 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또다시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윤도한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 입장에서는 이것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일본이 정말 우리는 분명히 그러니까 일본에 항의를 했고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건 분명한데 이것이 일본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항의를 하라 이렇게 분명히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외교적 이런 양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여러 가지 외교적 현안들이 타협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그 뭡니까 일종의 국익적 차원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서로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질이 날카롭게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 일본의 공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일본의 언론 보도까지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조금은 대범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예상된 반응인 만큼 조금 우리가 대범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뭐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나와서 이제 뭔가 한일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까 기대도 했는데 지금 뭐 더 꼬여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정치권은 각각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모양새인데요. 여야 목소리 사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전혀 별개라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여 양자를 연관한 협의를 요청해 해왔으며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일본이 양해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과해라 사과받았다 사과한 적 없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더 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진정한 외교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십시오.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무엇을 얻어내었는지 설명하십시오. 네, 이해찬 대표 발언은 뭐 청와대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뭘 얻어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손익계산서를 공개하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의 한 수로 가지고 나온 게 지소미아 이 카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부분은 또 왜 이런 결정을 내리나 진보 진영에서도 또 비판이 나와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부분을 들고 나와서 사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자신을 정당하다고 하면서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소미아라는 카드를 갖고 결국은 일본을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 문제를 괜히 연계시킴으로 해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한미 간의 불편한 과정을 그러니까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입지를 더 좁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볼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 더 많지 않느냐는 것이 한국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중간 집계 결과보다는 결국은 지금 이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결국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희상 의장이 소위 말하는 문희상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일 그 기업과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선거까지 못하는 그런 안을 지금 알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은 이 문제를 그냥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지금 근본적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저 뭡니까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간의 과정에 대한 이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있어서 지금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한국당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진영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지소미아 이 조건부 연장이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야 모두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는 모습보다는 다양한 목소리에 우리 국내 정치의 목소리를 내보임으로써 오히려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게 정의당의 그러한 또 이 반발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예, 잠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면요.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3명의 회동이 월요일 정례 회동이 오전에 있었는데요. 29일에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했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소미아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 일본과의 관계를 넘어서 한미 동맹 부분, 방위비 협상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한국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을 협정 갱신, 리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유예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거를 리뉴얼, 그러니까 리뉴한 거, 갱신한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은 이겁니다. 일본이 양해했다는 거죠. 일본이 양해. 그렇죠. 그렇게 일본이 양해를 안 하면 우리가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양해를 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리뉴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보면 꼭 우리가 불리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일본 너희들이 그거 양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껏 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일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일본 언론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거꾸로 본다고 한다면 너 일본들도 거기에 상하는 만큼의 어떤 결정을 하라고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위축적으로 보고 이것을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소미아라는 거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조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과 특히 미국, 일본하고 한국과에서의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우리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부분들 그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동시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저는 거꾸로 일본은 양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미국이 우리를 너무 압박만 하고 일본을 설득하지 않았다. 그런 논리는 저는 이제 너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정말 갈등을 풀 수 있는 이런 해법들을 조금 생산적인 방안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첫째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지소미아 부분이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조건부 유예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당분간도 좀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의 단식 장소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정도. 그래서 김동엽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예.
단식 엿새째인데요. 날씨도 네. 갑자기 추워졌고 어젠 비도 왔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러 아주 잠깐 한 5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기력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지금 혈압도 좀 많이 네. 안정적이지 않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한교안 대표의 단식 자체가 통상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던 정치인들 단식하고 약간은 조금 모양새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겨울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로 말 그대로 풍찬 노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청와대 앞에 계시다가 또 밤에는 또 국회 천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그 22일 밤부터는 계속 지금 그 청와대 앞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바람막이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이게 노숙 투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측면들보다는 일단 뭐 지소미아 그러니까 조건부 유예 연장이라는 첫 번째 이 그러니까 요구 조건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인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자신의 요구 자체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단식을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출구로 삼을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실 가면 당의 그런 모든 입장도 상당히 강경투쟁적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 그 국회의 패스트트랙의 그 부의에 관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교안 대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절박한 시점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저는 조금은 그나마 조금 희망을 본다는 것은 오늘 이해찬 대표가 전격적으로 야당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뭐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 제1야당의 노숙 단식에 대해서 이 지금 그 여당 대표가 가서 직접 이 말을 걸고 이런 식의 그런 모습 자체가 상당히 날서 있는 여야의 감정적 대립의 고를 조금은 메우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극적 타협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단식의 출구를 이제 찾긴 찾아야 되는데요. 근데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나왔을 때 단식을 푸는 것이 어떠냐 이런 권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안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 부의 시점이 이제 코앞이에요. 이래서 더 또 출구를 찾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단식의 최대의 목적은 선거법입니다. 황교안 본인 대표도 스스로가 그런 직접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럼 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청와대 앞에서 국회도 아니고 그 풍찬 노숙하는 그런 단식을 할까요? 이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예례가 참여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4대 개혁입법 중에 하나가 사학법 개정이었었는데요. 당시의 대표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그 엄동 설안에 50일간 장애투쟁을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열린 우리당의 원내대표인 김한길 대표를 부르고 그리고 야당의 이재호 대표를 불러서 아침을 식사를 하면서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은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사학법 개정이라는 거는 4대 개혁 입법에 굉장히 상징적인 것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치가 충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푼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학법 개정도 그렇게 풀었는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만약에 처리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25, 26일 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27일이라도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선거법은 합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중을 좀 보이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까지 내놓는 안은 그건 협상용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안을 갖고 결국은 서로가 합의할 수 있게끔 가져가야지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정도 복원되죠. 뭐 지금 문희상 의장께서는 뭐 최대한 기다릴 때겠지만 안 되면 합의 안 되면 절체대로 처리해. 저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의장은 끝까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합의를 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정치 정상화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뭐 YSA에 23일간 단식 투쟁이 있었고 90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실은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13일간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제1야당의 대표는
마지막 절박한 수간은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은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여야의 강경 대치를 봤을 때는 이것은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다.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선거법의 경우는 내년 총선에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1야당을 빼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도 뭔가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과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예.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저도 뭐 박수를 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운신의 폭이 그렇게 그러니까 넓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뭐 발등에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지소미아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상당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의 문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회 협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뭔가 지침을 준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일탈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만 지금 반영될 것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다른 당들도 다 정치적 사활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분위기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뭔가 돌파구를 완전히 다 만들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요구 조건은 지금 문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을 철회해야만 그러니까 협상장으로 나가겠다는데 그걸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수처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은 문재인 정권의 탄생 이유, 존재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야당이 정치협상 테이블에서 이 부분에서 주고받기식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강제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협상장을 부드럽게 하고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치력까지는 뭐 발휘할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지금 한국당은 총력 저지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원점에서 다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 가지고 얘기하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지금 민주당은 한국당 빼고라도 그럼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의 신설이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그렇다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안 된다. 뭐 공수처 신설은 없다. 이렇게 그 단정적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며 6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막아내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고 무엇을 위한 신당 창당입니까?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정권 투쟁, 무한 정치 싸움에 민생과 안보는 내팽개쳐지고 지금 녹취 듣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잠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파주 군부대에서 포탄 시연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육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5살 신모 중위가 크게 다쳐서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병사 21살 유모 씨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이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 포탄 시연 훈련을 마치고 폭발물을 철거하던 중에 매설된 지뢰가 폭발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군 당국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또 공수처법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씩 좀 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표결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국회법을 지키면서 선거법은 왜 안 지키죠? 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법들은 안 지키고 선별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게 편의주의적인 사고라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대화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제가 대통령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큰 틀의 명분을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도 뭐 패스트 트랙 처리해라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 지금 다 같이 시간적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으로 이제 선거법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집권 후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정치가 저는 만약에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면 조국 사태보다도 더 강한 대여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럴 경우에 올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투쟁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되는 것이 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게끔 되는. 예. 더 나가서 의원 뭐 총사퇴를 한다든지 선거 보이콧을 한다든지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면 그 자체가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그럼 보기 김영준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민주당보다 군소 정당들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군소정당보다도요. 지금 예.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제가 누차 우리 YTN에서 정치권은 못 봅니다. 정치권은 못 이거는 봅니다. 그래서 손을 예. 떼라. 그 정치개혁에 관련된 예. 거를 중앙선관위 쪽에다가 놓고 2주 정도면은 여야 모두가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저는 예. 봐요. 근데 지금 각자가 자기네 주장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예.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사이에 살짝 이견도 아직 그 조율이 안 된 이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손학규 대표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도 비판했고요. 신당 창당하겠다는 유승민 의원도 동시에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자체가 본인이 지난 연말에 단식 추쟁의 결과로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준연동형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확보되어야만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살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흔들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멈칫하고 있는 민주당을 다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오늘 손학규 대표가 지금 제시한 것 중에 뭐냐면 의석수를 360석까지 대폭 열리는 그러한 제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그러니까 준연동제 관련해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그 반발이 민주당 내에서 일종 반발이 그렇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가 28석 주는 것 때문에 반발이 있으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의석수를 늘리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이야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손학규 대표의 오늘 제안이 얼만큼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은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 자체는 어느 한쪽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좀 현실적 가능한 부분까지 조금씩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이 좀 그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해결 방안을 모셔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이 한국당의 주장 자체도 조금은 이 지금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예.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 이 얘기를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포함해서 무제한 토론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선거법 표결 처리까지 갈지 이것도 좀 일차적으로 지켜봐야 지금 되는 부분 속에서요. 상황인 것 저거 같습니다. 손학규 짧게요. 대표가 얘기하는 예. 거는 저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260석, 360석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안은 28석이 줄어들면 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40명 대 60명 정도로 조정을 하고 그 60명에 대한 부분들을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 50%를 할지 이분을 가지고 축약해서 들어가면은 저는 충분하게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복잡한 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8 million. Thank you very much, Francis. 주말 내내 김환기 우주가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한국 화가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경매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작은 점들이 별처럼 모여서 푸른 공간에 또 커다란 원형을 좌우에 하나씩 만드는데 해와 달, 그리고 빛과 그림자, 남성과 여성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131억 8천만 원, 경매 수수료를 더하면 150억 원이 넘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이 경매가 10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57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무려 33번이나 응찰 끝에 최종 낙찰이 됐는데요. 재벌가 출신 국내의 한 20대 큐레이터가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지만 서구권 쪽에서 최종 낙찰을 받았다는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김환기가 김환기를 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 이 지금까지 경매 최고가 한국 미술 작품 10점 가운데 이중섭의 소를 제외한 9점이 바로 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입니다. 우주는 1971년에 완성된 작품으로 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 중에 가장 크고 또 유일하게 좌우 2개의 그림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 작품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one is really representing the Wangki and also represent the Korean modern history. So I believe in the long term, this one will be the record for any type of Wangki work. 네,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요?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바로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름의 예수 초상화인데요. 진짜 다빈치가 그렸는지 아니면 제자가 그렸던 그림에 다빈치가 살짝 손만 댄 것인지 이 진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200만 원 정도에 팔렸는데 이후에 복원 작업을 거쳐서 12년 뒤, 그러니까 2017년에는 4만 배 넘는 가격에 재판매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작품이 2년 넘게 이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요트에 보관돼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지만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자, 이번 경매가 이 한국 미술의 쾌거지만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이 작품이 김환기 화백의 이름을 딴 서울 종로의 환기미술관에서 전시가 됐고 누구나 쉽게 감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력한 이 관측대로 만일 외국 자본이 이 작품을 사들인 게 맞다면 국내에서 이 작품을 보기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의를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건 가사 도움이었다며 감식 결과와 유족 진술을 미뤄봤을 때 타살 등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씨 자택에서 짧은 글이 적힌 공책이 나와 유서로 볼 수 있는지 내용과 기록 시점, 필체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모에는 구 씨의 심경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팬들을 위한 별도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구하라 씨의 소식. 설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비보에 시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는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렸을 때 카라를 노래를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많이 안타깝고 그곳에서 그 친구였던 설리랑 행복하게 그쪽에서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가셔도 정말 잘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음부터 이런 일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들어와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며 따뜻하게 위로하는가 하면 절친 설리를 떠나보내고 더욱 큰 슬픔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애도의 마음도 보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애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가수 딘딘은 평소도 연락하며 지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하늘에서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체리나도 어여쁜 후배를 또 떠나보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엄정화는 안타까운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전했습니다. 밝고 당차고 씩씩한 모습만 보여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구하라 씨를 많이 좋아했지만 구하라 씨는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많이 조금 힘들어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하라 소속사 측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장례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팬들을 위해 별도의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게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해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7년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상 유명인을 활용해서 제품을 광고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화장품 등 7개 업체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7년부터 팔로워 수가 많은 SNS 유명인에게 대가를 주고 사용 후기 형식의 광고 총 4,100여 건을 게재하면서 대가 지급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들이 SNS 유명인에게 대가는 무상 제공한 제품과 현금 등을 합쳐 모두 1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 배출 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대기 배출 사업자는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거나 측정을 방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처분을 강화했습니다. 또 허용 기준을 위반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반복적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초과 부과금을 최대 10배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등 공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4대문 안 녹색 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에 적용이 되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운행 단속은 옛 한양도선 내부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파주는 영하 4.1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추웠는데요. 수도권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현재 서울 기온도 4.6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 미시령에는 이미 13cm의 많은 눈이 쌓였고요. 대관령 등 그 밖의 산간으로도 5cm가량의 눈이 내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의 큰 눈이 더 오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에는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가 7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반짝 추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